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1929년의 대공황. 우리는 그것을 검은 화요일이라는 하루의 사건, 통제 불가능했던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로 기억합니다. 배고픔과 파산,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는 그저 불운과 월스트리트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고였을까요? 만약 그 모든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는 동안 극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조용히 손에 넣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의 일부였다면 말입니다. 교과서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면에는 훨씬 더 불편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쩌면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고 견실했던 기업들이 헐갑의 외국 자본에 넘어갔던 그 시절의 아픈 말입니다. 대공황의 이야기는 단순히 100년 전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은 대공황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과 독점 자본주의가 만연했던 19세기 말 도금 시대라 불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가 1913년의 노디입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설립입니다. 대중에게 연준의 설립은 금융위기를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미국의 통화 공급권을 정부가 아닌 극소수의 민간 은행가들에게 넘겨주는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JP 모건이나 폴 워버그와 같은 당대 최고의 금융가들이 이 중앙은행의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수의 손에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국가 전체의 신용과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이 권력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광란의 20년대라 불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연준은 시장에 값싼 신용, 즉 쉬운 돈을 대량으로 풀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마진 투자에 뛰어들도록 부추겨졌습니다. 끝없는 부의 환상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문과 금융저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번영의 그림을 그려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는 이 거품을 만들어낸 바로 그 장본인들이 조용히 출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 연준은 소리 소문 없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거대 은행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최고점일 때 조용히 자산을 매각했고 부의 환상에 취해 있던 평범한 투자자들은 그것이 폭탄 돌리기인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9년 10월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빚으로 주식을 샀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마진 콜은 평생 모은 저축을 앗아갔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금융 가문들에게 이것은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주식, 부동산, 공장,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던 은행들까지 원래 가치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훗날 헨리 포드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지 운이 나빠서 파산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거대 기업들이 살아남고 심지어 번성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신용 공급을 차단당해 고사했다고 말입니다. 시장이 붕괴한 후 연준이 보인 행보는 이러한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중앙은행이 정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연준은 통화 공급을 오히려 더 줄여버렸고 그 결과 수천 개의 은행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9천 개가 넘는 은행이 문을 닫았고 평범한 가정의 저축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연준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거대 금융기관들은 보호받으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계산된 숙청처럼 보였습니다. 군소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소수의 거인들 손에 권력을 통합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공황은 힘의 균형을 재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된 미국은 경제 붕괴를 통해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에 짓눌려 있던 독일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고 미국과 영국 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 자본이 단 몇 개의 금융 중심지를 통해서만 흐르도록 만들며 글로벌 경제의 혈맥을 장악했습니다. 1930년대의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은 땅을 잃었고 노동자들은 무료 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섰으며 수많은 가정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 부유층 가문과 기업들은 종종 이전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석유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 모건 가문은 금융계의 독점을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공공사업과 국방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을 때 대공황 시기에 몸집을 불렸던 바로 그 거대 기업들이 정부 계약을 따내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아마도 가장 섬뜩한 가설은 대공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더 큰 규모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대중의 고통이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 혼돈이 어떻게 통제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금융과 산업에 명실상부한 절대적인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상위 계층이 가장 적게 고통받고 가장 많은 것을 얻도록 만든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공황을 투기와 탐욕에 대한 경고,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분수를 지키라는 교훈으로 배웁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삼키기 힘듭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통제의 도구, 통합의 도구, 그리고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모든 것을 잃었던 수백만 명은 단순히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게임에 휘말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끊임없이 형성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계속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